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우리 석 기사님께서는 뭐 국내 해체의 1호 박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해체 관련 시장이 이제 파이도 많이 커지고, 여러 가지 뭐 업계나 어떤 전문 인력이나 등등 여러 가지 좀 뭔가 좀 이번 차제에 어떤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최근에 또 뭐 광주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대리부에서 해체 관련 전문가 이렇게 보쌈을 매시고 고개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많이 좀 해체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이 5년 전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5년 전에 뭐 1조 2천억이 했었는데 작년 대비 뭐 한 2조까지 2조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산업이 여러 가지 바뀌다 보니까 노후화된 주택들, 아파트 같은 것도 있겠지만 산업 설비, 뭐 산업 전반적으로 해체가 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또 화력 발전소 같은 거, 환경 문제 때문에 점차 해체가 되고 있어갖고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해체 시장 하면 이제 발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공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산업사업이나 말씀하신 뭐 원자 이런 것은 굉장한 규모의 설비인데 어떻게 해체를 진행하나요? 물론 이제 플랜트 쪽이죠. 이제 플랜트 쪽인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서천 화력발전소가 해체하는데 저희 거기서는 발파가 뭐 50% 정도 전반적으로 발파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국내에는 이제 시공 지침이 없어갖고 발파할 때 소음 문제, 진동 문제가 있는데 소음까지도 규제를 일반 생활 소음으로 하는 바람에 민원이 들어가고 지금 중지된 상태죠. 민간한테 피해가 없는데 악성 민원들이 있어갖고 그걸 내기 때문에 좀 중지가 돼 있는데 상당히 국가 경비도 많이 손해가 나고 난처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없다는 말씀은 일반 시공 지침이 있을 뿐이지 발파 여기에 관련된 적용된 발파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작년에 합동 사고라든가 잠원동 사고가 계속 나니까 국토부 쪽하고 일단 대통령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전부 다 비전문가들이 했어요. 이 해체업계의 시공계획서나 일을 한 사람들은 참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넌센스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가기간도 뭐 3개월에서 6개월씩 걸리고, 감리들도 현장에 와서는 시공 계획서지 그게 실시 설계가 아니거든. 어느 지침이 있어갖고 지침에 따라서 설계가 되면은 그의 기준에서 하는데, 이건 해체 계획서하고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하고 공무원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니까 상당히 넌센스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발주처나 이쪽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거의 배 이상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해체 계획서에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 참여가 없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없어요.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가 해체 전문가가 돼갖고 설계를 해라, 시공해서 짜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해체 회사한테 용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드물죠. 좀 큰 프로젝트나 그렇게 하고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시공 계획서를 짜고 그걸 공무원들이 그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달에 2번씩. 그 많은 건을 갖다 그 잘 모르는 걸 갖다 핸들링 하다 보니까 수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해결이 안 돼갖고 어려운 것도 국토안전관리원이 또 올라가죠.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6개월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이런 그 시간과 돈이 엄청 낭비가 되고 있어요. 가장 전문가는 해체 공사업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나 거기 업체. 장시간 근무한 친구들.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첫 번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그 책인데 붉은 콘크리트, 건축물 등 해체 공사 시공 지침 이게 아닌데 일본에서 오래전에 이미 다 나와고 지침이 나와 있어요. 일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을 깔고 이거에 근거해서 해체 시공 계획서를 만들면 공무원이나 누구나 이거 기준이 되니까 뭐 허가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가 없는 거지. 응? 그러니까 왜 철근비가 하고 또 해체 공사 시공 지침이네. 예. 해체 공사 시공 지침이 있구만 일본은. 예. 여기에 이걸 기본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한다. 예. 해체 계획서 여기서 이거에 준해서 잡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도 이것만 하나 기준 삼으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고. 이걸 왜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앞서 있는데 몇십 년 앞섰죠. 앞서 있는데 특히 해체는 더욱더 앞서 있을 텐데 이게 처음부터 근데 일본 정부에서 발주준 게 매뉴얼만 일단 주니까 매뉴얼을 세계적인 거 다 갖다 해석해 놓고서 그거 갖다 그냥 지키라고 억압적으로 누르기만 하고 감리만 하니까 감리자들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감리가 건축 토목은 그나마 감각이라도 있는데 전기, 기계, 뭐 환경 오만 사람 나와갖고 일주일간 그 교육받고 나서면 자기가 감리자예요. 감리자도 유들급 없이 그래도 그 유들급 없이 현장에서 ABC면은 ABC대로 그대로 해라. 안 되면 설계 변경하든지 중재해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갭이 많은 거죠 지금. 그 지침 하나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은 본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다. 하고 허가가 이렇게 3, 4개월, 6개월씩 걸릴 필요가 없다. 응?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큰 손실 아닙니까? 응?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이걸 꼭 정립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대형 구조물을 해체하려면 그 해당되는 공법이 가장 뭐 바람직하다랄까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공법을 채택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물론 발파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단시간에 끝내니까 분진이나 소음이나 장시간 내지 않으니까 환경적이. 발파가. 안전한 건 이제 주변에 다 그 준비해놓고 이격시키고 200m, 300m 다 출입 금지를 시키고 발파를 하니까 안전하다라고 하고 또 와이어소 같은 거. 와이어소 같은 건 일정 규모 톤수로 잘라갖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내리는 거죠. 그런 방법. 이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앞세기는 앞세기 공법은 이제 지금 롱붐들이 또 나와갖고 롱붐 긴 앞세기 그런 거에 나와갖고 5층에서 6층 많게는 7층까지는 롱붐으로 또 지상에서 압세가 돼. 압세라는 건 누르는 거? 예, 유압시기로. 그게 되나요? 돼요. 와, 그 압력이 얼마예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압세기예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냥 짜버려 들어요? 예, 유압으로. 그게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는 많이 쓰이고 있고 일반적인 공법이에요. 트랙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충격이 세고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심지에서도 못 쓰게 하고 하니까 앞세기가 주로 쓰이고 있고 보조적으로 이제 커팅 같은 거라든가 필소 같은 거나 뭐 이게 코아버링이나 이렇게 해갖고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고. 그러면 코레아 카코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영위해 오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뭐 발파나 해체 구조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외도 한번 싱가포르인가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나 필리핀 가서 바타카스라는 데서 고속도로에 예. 철골 구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교량입니까? 교량, 예. 고속도로 교량. 예. 근데 거기에 그 빔이 철골 구조물이야. 아, 절구. 근데 그 손상이 입었어요. 태핑과 뭐 때문에 끊어졌어 이게.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발파로 그대로 떨어뜨리고 다시 갖다 제작해갖고 딱 얹히면 되는 공법을 활용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근데 그 설계를 미국 CDI가 했는데 예. 미국 CDI가 하는데 가격이 엄청 비쌌죠. 왜냐면 이 특수 폭약이 있어요. 소형 폭약이라고. 그러면 운반하려면 비행기나 배로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비싸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의뢰가 왔는데 우리는 이제 현장 가공해갖고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만들어갖고 그런 코드를 이제 폭파시키는 코드를 만들어갖고 현장에서 그 철판을 자르는 그런 현장에서 제작할 수가 있었어. 코스트가 뭐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뭐 우리한테 그 공사가 와갖고 우리가 아주 성공리에 잘 꺼낸 그 보도 자료도 나오고 예. 기사도 나갔던 기억이 나요. 나갔던 나죠. 교량 폭파하면서 이렇게 분진이나 분진에 그대로 떨어뜨리고 제작된 것 갖다 다 얹혀놓으니까 고속도로가 최대한 빨리 개통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체 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해체 산업은 건설 산업과 그 다른 면이 많습니다. 네. 해체 산업은 건설 산업과 별도로 해체 산업의 그 기본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즉 건축 구조물이나 토목 구조물, SOC 구조물, 플랜트 구조물, 뭐 해양 발전소, 뭐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다양하게 그 대상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그 건설 산업 폐기물, 성면 해체,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리모델링, 이 상당히 큰 하나의 산업인데 자꾸만 건설 산업 갖고 이렇게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 좀 맞지 않는 상태가 일어나서 해체 산업 별도의 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면 상당히 안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해체를 산업으로 인정하고 산업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해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를 해체 기술사로 인정을 하는데 그러네요. 우리 해체 산업에 지금 종사하는 자들이 4,000개의 업체가 있고 기사들은 약 10,000명 정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해체 기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대학 나오고 다 건축사나 보조기술사나 해양유 관리기사나 기사 자격증이 다 있고 이 사람들을 그 해체 기술자로서 잘 양성해 갖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 할 방안을 강구해야지. A, B, C가 있는데 A, B, C 해체할 경우도 있는데 B가 위험해서 못할 경우에는 C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감리는 자기는 시공 계획서에 있는 대로만 하고 지침을 받은 거예요. 이런 넌센스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설계 변경을 하든 설계 중지가 되든 해서 장시간 또 시간을 끌어요. 이런 넌센스가 무지기수로 생기고 있어요. 아무튼 하루빨리 해체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